산책에 대한 개념은 사실 한 중학교 때는 산책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 산책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는 매일 아이들을 산책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산책을 안 시켜주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산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건강적인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산책을 해주면 체중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근육량 유지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되니까 산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책을 하는 게 건강 유지에도 훨씬 더 좀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학적인 문제인데, 불안감이나 과잉 행동이라든가 파괴적인 행동 같은 것들이 산책을 하면 줄어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산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언제 완전히 조금 깼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군견훈련소라고 해서 군견들 훈련시키는 곳에서 저는 진료반이었거든요. 그때가 저한테 너무 좋았던 기회였던 건, 당시에 이제 근무하던 교관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최고 교관분들이 다 모여 계셨던 곳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줬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강아지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 하루에 움직여야 되는 양을 할당받고 눈을 뜬대요. 그거를 다 소진시키면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되고 하루를 보내는 거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눈 뜨면 이만큼이 생긴 거래요. 그걸 매일같이 다 소진을 시켜줘야만 한대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으면 이게 다 스트레스라던가 불안이라던가 공격적인 행동이라던가 과잉 행동, 행동 질환, 장애, 파괴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저는 그냥 집에서 있다가 가끔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이었다면, 강아지들은 하루에 일어나면 사람과 다르게 이 어느 정도의 운동 할당량을 가지고 눈을 뜨는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꼭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매일 이 정도 산책을 기본으로 해줘야 그게 기본이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진짜 그 어떤 의학적인 지식보다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죠.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보호자님 외에 사람이라던가 다른 강아지를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강아지도 만나고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 사회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부정적인 면도 좀 있고요. 산책을 안 한다면.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자님과의 유대감을 쌓기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집 안에서만 쌓을 수 있는 유대감과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시고 같이 뛰어놀면서 쌓는 유대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산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산책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5가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안 좋다라는 거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산책을 하실 때 속도를 다양하게 내보시는 거예요. 산책을 나가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은 속도로 한 바퀴 돌고 돌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속도를 좀 달리하고 싶은데 뛰어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목줄을 착용하고 산책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호자의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를 너무 단조롭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걸었다가 빨리 뛰는 구간도 있다가, 혹은 좀 잠깐 멈춰서 쉬는 구간도 있다가, 이렇게 속도를 좀 달리 시켜주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활기찬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동이 산책시키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나요? 성동이 산책시킬 때는 저는 주로 뛰고요. 토요일이랑 제 와이프는 주로 걷고, 주로 걷다가 제가 성동이가 좀 심심해 보인다, 그럼 나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성동이 들고 한 바퀴 이제 뛰고 오는 거죠. 제가 성동이 뭐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죠. 두 번째로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적절한 길이의 리드줄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산책을 할 때 목줄을 해주시거나 하네스를 착용을 해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줄보다는 하네스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목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급하게 뛰어나가거나 그럴 때 목 쪽에 매상이라던가 압력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기도가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침이 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네스 착용을 제가 권해드리는 편인데, 아직 산책 예절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은 하네스로 산책을 하면
보면 오히려 보호자님이 막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으로 목줄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되 그런 훈련이 좀 잘 되어 있고 산책 매너가 좋은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는 하네스 산책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리드줄을 사용하는 거는 필수죠. 당연한 건데 거기서 리드줄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는 게 좋아요. 적당한 길이가 돼서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산책을 좀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권장되는 길이는 한 1.8m? 성인 좀 키 큰 남자 키 정도의 길이가 보통은 적당한 길이로 되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리드줄 중에 이제 길이 조정이 되는 거를 주로 선호해서 사람이 좀 없고 안전한 데서는 조금 더 길게 해줬다가 신호등을 건넌다던가 이럴 때는 물론 앉기도 하고 횡단보도 건너고 나서 보도블록의 너비가 조금 좁을 때는 일부러 더 1.8m보다도 더 짧게 특히나 이제 뭐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짧게 하는 편이고요. 길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1.8m 정도의 적절한 길이의 리드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리드줄을 사용하셔야 되고 리드줄 없이 산책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면 좀 좋은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냄새 맡는 것들을 좀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풀숲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씩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를 좀 제재를 매번 해주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가서 냄새도 좀 맡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활력도 좀 높이고 뇌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상한 거 막 주워 먹을까봐. 주워 먹을까봐. 네. 근데 이제 주워 먹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냄새 맡고 조금씩 아이들이 소변으로 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행동 자체가 막 엄청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가끔 방광염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방광이 안 좋다거나 방광에 결석이 있는다거나.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번에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소변을 이미 다 보고 나서 방광이 수축되어 있고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 없는데 냄새 맡고 소변 조금 보고 냄새 맡고 소변 조금 보고 하다 보면 방광벽이 수축하다가 방광 안에 있는 결석이나 이런 데 마찰 때문에 방광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냄새 맡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변을 보려고 하면 조금 제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좀 분리돼서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냄새 맡는 것 자체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에서는 풀 냄새 맡고 나무 냄새 맡고 다른 아이들 흔적 냄새 맡는 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행복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허용을 시켜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산책을 나가시기 전에 꼭 날씨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온다던가 너무 추운 날이라던가 너무 더운 날에는 거기에 맞춰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한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한 6시 정도의 산책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직사광선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또 아이들은 덥다고 해서 절대 천천히 걷지 않거든요. 활발한 아이들은 또 자기 몸 지치더라도 막 탈수 오고 탈진이 될 때까지 막 뛰어놀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것들이 종종 와요. 여름철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운 때는 그 시간대를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산책을 해주신다거나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울 때는 좀 옷을 입혀주신다던가 추운 시간을 좀 피해주시는 게 그럴 수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좀 비에 노출이 되지 않는 곳에서의 산책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던가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여있는 물을 아이들이 가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세균이라던가 원충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고여있는 물을 먹고 아이들이 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땐 날씨에 대한 대비 중에 하나예요. 아스팔트 같은 거 한여름에 엄청 뜨거워요. 네. 뜨거워. 그럴 때는 어린 아이들이고 발바닥 패드를 봤을 때 정말 말랑말랑하다. 아직 각질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굳은 살이 안 박혀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진짜 엄청 뜨거워서 화성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피해 주시거나 부득이하게 그런 시간에 뜨거운 지면을 산책할 때는 신발이라던가 양말을 신겨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있는 아이라거나 산책을 워낙 자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각질층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눈 왔을 때 네. 염화칼슘 네. 뿌려놓으면 네. 그것도 안 좋다고. 그거 안 좋아요. 그거는 아이들 피부에 안 좋아요. 겨울철에 눈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렸는데 그거 아이들이 많이 밟고 발바닥 지관부에 염증 생겨서 겨울철에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보호장구 착용하거나 아니면 산책하고 나서 꼭 흐르는 물로 좀 씻어주시고 완전히 말려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룹을 지어서 산책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제가 권장드려요. 물론 그 아이와 평상시에 친밀감이 쌓여있는 다른 친구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하게 되면 평소에 보호자님과 하는 산책보다 더 즐거운 산책이 좀 될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의 친화도가 좀 떨어진다던가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룹을 지어서 산책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런 성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산책 속도도 좀 비교해 주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빨리 가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느리다,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좀 그룹 산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슷한 체구라던가 속도라던가 거리나 사전에 조금 합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맞는 아이들과 그룹을 지어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권장되는 산책 방법 5가지를 설명드렸다면 권장되지 않는 5가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매일 같은 경로로 산책을 하는 거. 아까는 제가 속도에 대한 다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산책 경로도 조금씩 다르게 해주는 게 좋고요. 매번 다른 경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한 달 내내 똑같은 경로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네도 한번 가보고 역방향으로도 한번 가보고 속도도 달리 해보고 이런 것들이 권장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산책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비슷하게 가되 어느 날은 굳이 경로를 정해놓지 않고 아이가 가고 싶은 데를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로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산책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 대표적으로 보호자님이 다른 분과 통화를 한다던가 아이와 교감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면서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산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는 쌓을 수 없는 보호자님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산책을 할 때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교감을 하면서 아이 이름도 불러주고 어떤 구간에서는 한번 잠깐 쉬었다가 안아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 같이 뛰어서 막 달리기 시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대감을 쌓으면서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님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혹은 뭐 통화를 하면서 산책에 집중하지 못하면, 산책이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차도에 뛰어든다던가 계단에서 조금 헛뛴다던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책을 할 때는 꼭 아이들한테 집중을 해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산책 시에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는 너무 짧은 리드줄을 사용하는 것. 제가 권장되는 리드줄의 길이가 1.8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0.9m 이하의 리드줄은 사실 아이가 산책을 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거의 보호자님께 끌려다니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산책의 즐거움을 얻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반경으로 다니면서 냄새도 좀 맡고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한 변화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리드줄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혹시 훈련용으로 짧은 리드줄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을까요? 훈련용으로 쓰실 때만 잠깐 짧게 잡으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을 달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자유로운 산책이다 라고 하면 적당한 길이의 하네스를 착용하고, 오늘은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 아니면 산책 예절을 배우는 중이다 그럼 짧은 산책줄 혹은 목줄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훈련 도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초크체인은 산책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초크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달려나가다 보면 점점 조여지는 형태이거든요. 그게 과도하게 아이의 목을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하시는 걸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산책 중에 초크체인 사용하시는 거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산책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행동들.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신다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모르는 분에게 막 달려가지 않도록 적당한 리드줄의 길이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저도 산책을 하면서 좀 겪는 경우인데 반대쪽에서 다른 강아지 산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홍송이가 아직까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왔으니까 저도 모든 강아지와 보호자님께 다 친화적이고 호의적이고 아이들도 친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먼저 와서 막 아이를 만진다던가 아이들끼리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도 사실 좀 사고가 날 수 있긴 하거든요.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 냄새를 맡는 걸 허락을 잘 안 해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먼저 가서 강아지 키우시고 산책을 하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행동들은 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입장이시고 산책을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인사해도 괜찮은지 혹은 만져봐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 여쭤보시고 상대편 보호자님의 허락을 득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은 매우 중요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하루에 눈 뜨면 이만큼을 산책을 하도록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걸 꼭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게 강아지를 위한 산책인 거예요.
산책을 하면 아이들 건강이 좋고 유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아이들 정서에 좋고 모든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오늘 산책 못했는데? 꼭 산책해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좀 해봤는데 산책 자체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유지를 하고 유대감에 좋다라는 연구도 많지만 사람에게 좋다는 연구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사람을 위해서, 보호자를 위해서 산책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의학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건강도의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해줘요. 강아지를 키워서 산책을 매일매일 하시라고. 노인분들. 우울증 운동, 그쵸. 정서적 안정이나 우울증 회복이라던가 건강 유지라던가 활동량 유지를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책을 할 때 꼭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산책을 한다는 느낌 말고 숙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산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더 자주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산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에게 윈윈인 거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아, 그동안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산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러한 산책이 나한테 더 큰 도움이었구나 라는 걸 좀 배우게 됐어요.